네, 지금 한미 무역 협상 후속 협상이 한창 진행되고 있죠. 교착 상태에 있는 이 협상을 풀기 위해서 우리 정부 장관들이 일제히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면서 속도를 내고 있다, 조만간 타결이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IMF에서 앞으로 5년 안에 한국의 일반 정부 부채 비율이 국내 총생산의 64%를 넘어설 것이다 라는 경고음까지 나왔습니다. 두 이야기가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서강대학교 경제학부의 허준영 교수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먼저 미국과의 협상 상황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조금 전에 네. 또 만나서 이야기를 시작을 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는데 네네. 어떻게 결론이 조만간 날 걸로 보십니까? 어쨌든 우리 정부에서는 지금 이번에 저희 에이펙 전에 좀 예. 해결을 한다. 그러니까 MOU까지 간다. 그래서 에이펙 때 양국 정상이 만나서 그 MOU에 사인을 한다라는 지금 타임 플랜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지금 이제 고전에 실무선에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 그 협상 당사자인 우리나라 그 네 분께서 지금 다 가 계십니다. 미국에. 그래서 이제 협상을 하고는 있는데 지금 뭐 협상이 좀 뭐 진척은 있다라는 얘기는 있고 그런데 또 방금 전에 나온 기사를 제가 좀 보니까 여전히 미국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에 대해서 선불로 해달라라고 네네네.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미국의 협상 방식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정상들의 협상 방식은 이제 바텀업이죠. 밑에서부터 이제 처분이 올라가서 그렇죠. 맨 마지막에 이제 그 정상들이 도장을 찍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건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 스캇 베센트 장관이나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계속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집무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케이 하면 하는 거고 아니면 다시 나와서 이제 한국한테 그거 안 될 것 같은데 하고 이제 한국이랑 협상을 한 후 다시 트럼프 대통령의 허락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약간 바텀업 방식보다는 탑다운 방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는 게 기본적으로 3,500억 달러의 선불, 요게 지금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협상이 좀 진척이 좀 느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지금 저기 장관들이 특파원과 만나서 한 얘기를 들어봐도 베선트 재무장관은 말이 통하는데 러트닉 그리고 트럼프는 설득이 될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트럼프가 얘기하는 3,500억 달러 선불 문제 이거는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우리나라가 사실 얼마 전에 한국은행에서 보고서도 지금 그 대통령실 쪽에 올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환율에 부담을 주지 않고 왜냐하면 이제 환율에 부담이 가면 안 되니까요. 환율이 뭐 1,500원대가 가거나 막 이래 버리면 안 되니까요. 환율에 부담을 주지 않고 1년에 우리가 마련할 수 있는 달러가 한 200억에서 300억 달러 정도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럼 이제 1거래일에 거의 그냥 1억 달러 정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데요. 지금 미국에서 3,500억 달러를 선불로 달라고 한다면 이거에 한 10배가 넘는 돈이고요. 우리나라는 뭐 외환보유고 너무 많이 나온 얘기지만 외환보유고 대비도 한 80%가 훨씬 넘는 돈이라서 사실 이것이 우리가 선불로 만약에 어떻게 해서 간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예. 외환시장에서 한국이 저렇게 달러가 많이 필요해? 이렇게 보면 사실 이 원화에 대한 가치가 폭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우리 경제 사실 우리는 그 원화 가치가 폭락해서 한번 굉장한 안 좋은 경험을 해본 적이 트라우마가 있죠, 우리는. 1990년대 말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3,500억 달러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계속 막판 협상의 핵심이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쪽에서는 이거를 원화로 하거나 아니면 원화를 담보로 하거나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개념인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 보통 통화 수합이라고 하는 게 연준이랑 맺는 거잖아요. 예. 그 연준에다 자국 통화를 맡기고 미래에 정해진 환율로 다시 갚을 것을 이제 약정을 하고 달러를 이제 빌려오는 마이너스 통장 같은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상시 통화 수합 그리고 무제한 통화 수합이라는 것은 사실 미국이 본인들도 필요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이제 기축 통화국들이랑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미국도 무역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다 보면 뭐 스위스 프랑이라든가 캐네디안 달러라든가 이런 기축 통화들은 필요한 거죠. 유로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비기축 통화국들에 대해서는
경우는 이렇게 무제한 상시 수합을 안 해줍니다.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워낙 지금 저희가 얘기한 것만 해도 규모가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연준은 안 해준다. 근데 수합은 조금 일종의 충분 조건까지는 아니지만 필요 조건으로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한다면 예. 우리가 이제 열심히 설득을 했다고 또 뭐 부총리께서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일본이랑도 다르고 우리의 외환 사정도 다르고 경제 규모도 다르고 뭐 이런 걸 설명했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스캇 베센트 장관이 어제 했던 얘기가 만약에 내가 연준 의장이었다면 아마 한국은 이미 통화 수합을 하고 있을 텐데 뭐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재무부 쪽에 통화 수합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미국의 그 외환 안정기금이라고 합니다. Exchange Stabilization Fund라고 ESF라고 부르는 건데요. 예, 요걸 이제 연준이랑 하는 게 아니고 미국 재무부랑 하는 거고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사실 연준하고 통화 수합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하는 내에 미 연준 계좌가 있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담보가 되는 원화를 입금하는 방식인데 똑같이 뭐 하느니 이 재무부 계좌에다가 담보가 되는 원화를 입금하고 달러를 빌려오는 이런 개념입니다. 네네네. 근데 요거를 지금 뭐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곤 있는데 요게 이제 그 기금의 규모 정도가 얼마가 되느냐라고 보니까 이게 2천억 달러가 좀 안 되더라고요. 올해 2월 기준으로. 예.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필요한 건 3,500억 달러. 뭐 그걸 다 수합을 할 수는 없겠지만. 뭐 다 털어서도 안 된다는 거네요. 어쨌든. 근데 이걸 다 털어도 이제 우리나라가 해야 되는 금액보다는 조금 작다. 이런 측면에서는 조금 금액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예. 뭐 요게 아니고 이제 우리나라 그 외평채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외환이 필요할 때, 그러니까 외환 시장 개입을 목적으로 준비해 놓는 기금이 있습니다. 네네네. 외국환 평형기금이라는 건데요. 요거를 이제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원화 가치가 예를 들어 너무나도 빨리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이제 원화 표시로 된 이 채권을 발행해서 우리가 원화를 조달한 다음에 원화를 시장에다 넣으면 아무래도 시장에 원화 공급이 되면서 원화 가치가 좀 떨어질 수 있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지금 달러화로 된 그 외평 채권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네. 요거를 발행해서 달러를 좀 조달해서 달러가 우리나라가 그 조달할 때 필요한 달러가 튀는 부분을 좀 막을 수 있다라는 것도 있긴 한데 그 부분은 지금 어쨌든 채권이라는 건 미래에 갚아야 될 빚이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가 이따 두 번째 꼭지로 또 얘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국가 채무에 대한 이슈가 있는 상황 혹은 잠재적으로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이것도 조금 향후의 부담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말씀해 주신 내용에서 이거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지금까지는 조금 어려운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었는데 직관적으로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한 500조 원 정도가 되는데 이걸로 달러로 하지 않고 원화로 하면은 뭐 조금 낮긴 하겠지만은 원화로 할 수 있는 우리가 체력이 됩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에 우리나라 내에서 제조업 부문에서 설비 투자 들어간 게 달러로 환산해 보니까 1,000억 달러 정도 되더라고요. 예. 네, 그러면 3,500억 달러라는 게 어느 정도냐? 우리나라 내에서 제조업에 설비 투자를 할 3.5년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네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사실 이거 그렇게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가 말하는 선부이라는 말은 우리나라를 말아먹겠다는 뜻으로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방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재정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재정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통화기금 그러니까 IMF가 2029년에 전 세계 국가 채무 비율 이게 1948년 이때면은 2차 세계대전 때인데 그 이후로 네, 최고를 기록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어요. 왜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전쟁 때보다 더 안 좋다는 거는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은 국가 채무 비율이라고 GDP 대비 비율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위기 때마다 한 번씩 올라갑니다. 예. 왜냐하면 생각해 보시면 사실 2008년 금융위기 생각해 보시면 그때 이제 미국에서 뭘 했냐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죠. 그때 막 은행들이 망가지고 하다 보니까 정부가 일종의 베일아웃이라고 그래서 이 구제 금융을 넣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렇게 하다 보면 정부가 그걸 채권 발행해서 돈을 넣다 보면 당연히 나라 빚이 늘어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경제 위기와 같은 것이 한번 일어나면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부 부채 같은 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은 사실은 금융위기 때 많이 늘었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어땠냐라고 제가 데이터를 좀 보니까 우리나라는 사실상 2008년 금융위기가 그렇게 크게 많이 영향을 미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아무래도 이머징이나 디벨로핑들은 그때는 그렇게 많이 빚이 들지 않았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게 결정적으로 이제 게임 체인저가 하나 있었던 것이 결국 코로나 팬데믹이죠. 아, 예, 코로나 팬데믹이 있으면서 결국 요것 때문에 뭐 가게에 저희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거나 예. 아니면 기업들이 그때 뭐 영업 활동이 거의 망가지면서 또 기업들 회생에 조금 정부가 돈을 집어넣는다거나 이런 걸 하는데 이제 요거는 이제 선진국이나 이머징이나 상관없이 그때 굉장히 많이 빚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최근 예, 들어서는 예. 그게 이제 가장 큰 사건 같고요. 그것이 아니더라도 뭐 어쨌든 간에 저희가 이제 세계가 분절화되고 또 2022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고 나서 조금 나라들에서 국방비를 늘리기도 하고 아, 예. 네, 그리고 또 최근에 뭐 지구 온난화 등등으로 인해서 자연재해가 간헐적으로 지금 굉장히 큰 것들이 발생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작년 여름 유럽의 폭염 뭐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대응을 하는 과정 또 아무래도 결정적으로는 아무래도 선진국 중심으로 인구 구조가 굉장히 고령화되고 있어서 이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한 복지 지출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잖아요. 예, 예, 예.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나라 빚을 늘리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기후위기는 사기라고 하던데 덥지도 않나 봐요. 골프하면서도 별로 덥지 않아서 그런 말을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자, 그런데 이제 세계적으로 재정에 비해서 부채가 늘고 있다. 여기까지는 뭐 그렇다 치고 당장 문제되는 거 우리나라 아니겠습니까? IMF에서 우리나라의 일반 정부 부채가 5년 뒤에 GDP 대비 64% 수준까지 치솟을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이거를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선 두 가지를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2030년 지금으로부터는 5년쯤 후가 되면 우리나라 이제 나라 빚을 걱정할 때 우리나라 비교를 누구랑 해야 하면 안 되냐면 그 기축통화국들이랑은 아무래도 안 비교를 되죠. 하기는 힘들잖아요. 네. 요거는 예, 오렌지랑 낑깡을 비교하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는 비기축통화국들이랑 비교를 해야 될 텐데 2030년이 되면 우리나라가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11개의 비기축통화국이 있는데 그 다음에 아마 그 중에서 아마 나라 빚이 세 번째 GDP 대비 세 번째 정도로 높아질 거다. 그럼 우리 위에 있는 나라들은 어디냐? 싱가포르랑 이스라엘 정도 다음으로 높은 수준까지 올라갈 거다라는 게 뭐 일종의 경고 사인인 거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올해가 사실은 우리나라 그 국가 채무 비율에 굉장히 중요한 해인데 비기축 통화국 말씀 제가 드렸잖아요. 네.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는 어쨌든 간에 나라 빚이 GDP 대비 많지 않은 나라로 우리는 보통 생각했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비기축 통화국 평균을 넘기는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무슨 얘기죠? 올해 평균을 넘기는데 5년 후쯤에는 한 3위쯤까지 가 있을 거다. 네네네. 결국 나라 빚이 상승하는 속도가 굉장히 너무 빠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난번 예산안을 두고도 이거 의무 지출 같은 게 너무 많아서 걱정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같은 시점에서 우리는 재정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또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같은 상황에서 재정의 역할을 또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재정의 역할이라는 게 뭐냐? 그럼 재정이 결국은 경기 부양을 하는 역할이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고요. 뭐 재정은 사실 그리고 경기 부양을 향해서만 쓰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거나 이런 데도 뭐 재정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실탄이 굉장히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는 게 지금 앵커랑 저랑 얘기를 하고 있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봤을 때는 실탄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아야겠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방금 전 앵커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2020년부터 최근까지 한 4, 5년간 평균을 보면 우리나라가 의무 지출이 1년에 평균적으로 한 8% 넘게 증가합니다. 전체 지출 증가는 한 4%에서 5% 정도인데 의무 지출 증가가 굉장히 빠릅니다. 근데 의무 지출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한번 느리면 이게 줄이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아무래도 법정 지출이기도 하고 법적으로 딱 박혀 있는 지출이기도 하고 일종의 이거는 추세적인 지출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구가 점점 고령화가 되면서 늘어나는 지출이라던가 이런 지출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지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지 어떤 계층의 어떤 연령대 어떤 지역에 사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그 복지 프로그램이 좋은 프로그램이면서 효율적이고 낭비를 줄일 수 있는 프로그램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끊임없이 뭐 데이터를 보면서 할 필요가 저는 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런 것들이 제대로 사실은 관리되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도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빠르지만 향후에 고령화 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빠를 것으로 보여서
사실 국가 채무 관리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에 재정을 쓴 것 가운데는 논란거리가 있는 정책들도 있으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효율성 같은 것들을 고려를 해서 정밀하게 좀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강대학교 경제학부의 허준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